구속이 됐어요, 두 분이?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랑 조윤선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게 첫 뉴스겠죠, 관련해서. 네. 예, 이제 정점은 대통령으로 향해 가는데요. 그와 관련된 중앙일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4년 말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통령 현안 보고 자료를 만들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김종덕 당시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대통령 현안 보고를 주기적으로 했다라는 문체부 고위 관계자의 진술에 대한 보도입니다. 문체부가 이게 초토화됐어요. 전 장관 김종덕 구속됐죠. 네. 현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죠. 조윤선. 예, 유례 없는 일입니다. 네.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실질 심사 받은 것도 첫 번째고. 예, 이 포토라인 설 때도요. 이 장관 배지와 평창 올림픽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것 현직 장관으로 구속된 것도 첫사례고. 예. 왜냐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사표부터 제출하거든요. 그렇죠. 예. 차관도 다 구속됐죠. 정관조 전 차관, 김종 전 차관. 예. 문체부는 장관들, 차관들 구속됐습니다. 심지어 지금 대행도요.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체부가 해체되겠어요, 이러다가. 네. 굉장히 위기죠. 그런데 이 두 분, 구속된 두 분은 저는 이재용 부회장을 원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 구속이 제가 보기엔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으로 확정됐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판결을 두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예, 결정. 네. 특히 정치권이 그런 얘기 잘해요. 법원 판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네. 그런데 이제 법원 판결이라고 무슨 신성 불가침의 신의 말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법원도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한 기관의 하나뿐입니다. 기관의 하나예요, 그냥. 근데 이번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쌓여져온 정경유착 고리를 좀 끊어내려고 했는데, 몇백억을 그냥 뺏겼다는 거 아닙니까? 법원 판결은. 예, 피해자라는 논리를 받아들인 거죠. 누가 몇백억을 그냥 줍니까? 가장 재밌었던 것은 재판부가, 조현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예, SNS에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거에 대한 해명을 한 겁니다. 네. 아니 삼성 장학생이 어디 동사무소에 등록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라는 걸. 아니 그분이 장학생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학생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법원이. 그 해명이 너무 웃겨요. 어디 다 써 있어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게 저는 웃깁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박 대통령이 강공으로 나섰습니다. 블랙리스트 지시를 자신이 했다라는 첫 보도가 지난 주말에 나오자 그를 보도한 중앙일보를 민영사상 고소하고 특검 관계자도 고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별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언론이 이걸 알았는데 보도를 안 하면 그게 문제인 거고요, 거꾸로. 그리고 특검 관계자가 브리핑하는 건 특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 다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네. 아직 실제 고소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강한 이 퍼포먼스를 보인 거죠, 우선은. 강한 퍼포먼스. 예. 자, 근데 이제 구속 적부 심사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자신은 그 행위를 한 건 맞는데. 예. 불법인 줄 몰랐다라는 스탠스. 예, 오늘 동아일보가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좀 보도했습니다. 그랬고 조윤선 장관은 자신은 여전히 아예 관여한 적이 없다. 예, 그러면서 눈물을 쏟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내가 그게 나의 신념이다 이런 말이고 그 신념이 불법일 줄은 몰랐다 이런 스탠스인 것 같고 조윤선 전 장관은 아직도 나이가 젊잖아요. 이게 50대죠. 네. 예.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탄압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오래 감옥에 살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기억될 수 없는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문화예술계를 탄압한 장관으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반기문 전 총장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미국 검찰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일 한국 정부의 방기상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방기상 씨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첫 번째 동생으로서요. 사기와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조카 반주현 씨를 미국 뉴저지 자택에서 긴급 체포한 지 열흘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반기문 전 총장한테 불리한 뉴스네요. 네. 이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언급이 언론을 통해서 간단하게 되짚어 볼까요? 주씨. 네네. 네, 주씨 뉴스로. 그 반기문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의 아들 반주현 씨. 네네. 네, 조카죠. 반기문 총장에게는. 간단하게는 경남 기업을 상대로 해서 카타르 투자청에 서류를 조작해 건물을 팔아준다면서 사기를 친 거다 이런 거잖아요. 예, 랜드마크 70이라고요. 굉장히 비싼 건물입니다. 베트남에 1조가 넘는 건물을 경남 기업이 유동성 위기, 현금이 부족하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그런데 그 사겠다고 하는 곳이 카타르 투자청이었는데 카타르 투자청은 아예 그 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데 그렇죠. 카타르 투자청 서류를 가짜로 만들었다. 조카가 이런 건데, 이 사건에서 잘 거론되지 않는 포인트 하나가 이제 카타르 투자청 서류를 조작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동시에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이 카타르 왕실과 관계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가 있죠. 실제 왕실이 제공하는 전세기를 무료로 타고 다녔다. 이 사실은 외신에서도 문제를 과거에 삼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카타르 왕실과 가까운데, 그런데 반기문 씨의 아들 반우현 씨인가요? 네. 이분은 반 총장의 유엔에 취임한 다음 해부터 3년간 카타르 도하은행에 근무를 했어요. 하필 우연히도. 근데 이 카타르 도하은행의 최대 주주가 우연히도 카타르 투자청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카타르 왕실이에요. 네. 아마도 이제 반기문 총장의 카타르 왕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작용해서 카타르 왕실이 보유한 은행에 반기문 전 총장의 아들이 근무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해보자면 조카가 그 카타르 투자청의 서류를 조작했는데 우연히 아들이 그 투자청이 최대 주주인 은행에 근무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반 총장은 그 은행의 2대 주주가 왕실이에요. 2대 주주가 제공하는 비행기를 무료로 타고 다녔다. 뭐 이런 우연이 좀 많아요. 우연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는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안은 앞으로도 계속 거론될 것에서 기본 구도가 그렇고, 또 하나 앞으로 이제 자주 거론될 만한 사안이 반기문 총장의 아들 반우현 씨가 이 도하은행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나서 201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SKT 뉴욕 사무소에 근무를 하는데, 뭐가 이제 앞으로 거론될 거냐면, 이 SKT는 원래 위주법인이 따로 있어요. 근데 굳이 별도 사무소를 만듭니다. 사람 몇 명 근무하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 공채가 아니라 특채로 이제. 원포인트 특채를. 네, 딱 한 사람만 특채로 뽑아서 도하에서 뉴욕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 덕분에 반기문 총장은 이제 아들 내외와 뉴욕에서 같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우연히도. 네. 시카고로 갔어도 제가 사람들이 이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우연히도 그 넓은 미국 땅터리에서 뉴욕에서 SK의 별도 법인 2위에 뉴욕 사무소가 만들어지면서 특채가 되었다. 이것도 앞으로 거론이 좀 되겠죠. 다음 뉴스는요? 최순실 씨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라는 소식인데요. 박영수 특별특검팀이 출석 요구를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 씨를 어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간 끌려고 하는 거죠. 예. 다음요. 예, 최경희 총장 또한 전 총장 또한 이 구속영장 청구될 됐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서 어제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정 씨가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김경숙 전 학장에게 이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시 뉴스인데 좀 안타까워요. 제가 한 3주 전부터 이대 교수님들, 교수님들이 자기 논리를 세워서 말이 되는 것 같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고
해서 다 구속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예, 이인하 교수, 네. 류철균 교수 구속 전부터 그런 말씀하셨죠. 다 구속됐어요, 이분들이. 참 뉴스 공장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구속. 이제 최경희 총장도 구속될 확률이 대단히 높죠. 네. 예, 그럼 벌써 5번째입니다. 이화여대선. 그 최순실 사태를 보면 그런데 이제 패턴이 있잖아요. 패턴이라는 게 그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권력 그리고 정부의 시스템을 철저히 이용했단 말이죠. 항상. 그러니까 그 자기 회사를 KT 광고 대행사로 만들 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통해서 KT 회장에게 전하도록 만들었죠. 그렇죠. 네. 보직도 옮기게 만들고요. 네. 막 생긴 회사를 무슨 이거 중소기업이라고 중소기업 훌륭한 중소기업 어쩌고 했는데 막 생긴 회사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그리고 김영재 의원 해외 진출도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경제수석에게 시켰단 말이죠. 정유라 그 친구 아빠 회사 KD 코퍼레이션.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 현대기아차 만나서요. 정유라 말 사주는 건 대통령이 삼성 부회장을 만나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말 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일단 대학은 입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문제만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이게 더 이상한 거죠. 네네. 저는 계속 물론 이대 특혜 입학, 부정 입학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패턴에 벗어나거든요.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이대가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은 최순실 씨가 혼자 어떻게 자연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유라 부정 입학의 배우가 최순실 씨 혼자인가? 지금 계속 그렇게만 나오는데. 한 번 딱 나온 적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국회에서 이 전화를 한 사람이 있다. 대통령이 딱 3명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최경희 총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과연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최순실 씨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정부 예산을 어떻게 몰아줍니까? 앞으로 물어야 될 질문은 그거라 보는데 최순실 씨 하나 보고 정윤회 씨의 부인이다. 이거 하나 보고 교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각종 지원을 무더기로 받고 대학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부정입학의 배우의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이 이제 나왔다고 봅니다. 자, 다음 순요. 예, 또 관련 뉴스입니다. 특검이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온라인 강의 대리 수강생을 찾아냈다라는 채널A 보도입니다. 남자 대학생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학생은 특검 조사에서 최순실 씨의 측근인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의 지시로 대리 수강을 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하 씨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고요. 또 경북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최 씨와 친분을 쌓고 그런 다음 김종 교수를 문체부 차관으로 추천했다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정유라 친구 아빠 라인입니다. KD 코퍼레이션과 같은 케이스예요. 정유라 친구의 아빠. 학부모 예. 네, 아빠인 이분을 교수로 추천하고 그 최순실 씨가 그리고 그분은 다른 대학에 강사할 때 있던 학생한테 일을 시키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거죠. 예. 엄마 라인이군요. 친구 엄마 라인. 예, 학부모들 범학부모 라인이죠. 네네. 예. 정유라 씨의 친구가 되는 건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친구가 있는데 아빠는 KD 코퍼레이션. 엄마 쪽 라인은 이렇게 대학 교수가 됐다고 의혹을 받고 있죠. 하정희 교수가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대학 교수가 됐다고 하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론이 보도한 바입니다. 네. 심지어 스포츠토토라고 하는 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있었고 순천향대에 들어가는 것도 최순실 씨 영향이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중대 강사 시절에 자기한테 배운 학생한테 같은 학교 학생도 아닌 거예요. 남학생이죠, 심지어. 남학생한테 이런 걸 시켰다는. 예, 그래서 현재요, 업무방해 혐의로요, 피의자로 지금
지금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해왔던 일을 보면 이런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상상한 모든 것들을 다 현실로 만들어낸 매직입니다. 최순실. 자, 다음은요. 조희연 판사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조희연 부장판사 이름 기억하실 텐데요. 조 부장판사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머물렀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CBS 보도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재청구되고 세 분이거든요.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 실질심사하는 분이 3분의 1의 확률이 다시 이분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시 이분한테 배정받았으면 싶습니다. 그래도 다시 또 기각할까요? 네.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날짜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오늘 담당이다 할 때 이분한테 다시 원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수는요. 예, 새누리당 관련된 뉴스입니다. 임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개파 책임자 3명을 징계한 지난 20일 새누리당 역사의 혁명적인 날이었다라면서 당내 개파를 청산한 만큼 탈당한 의원들이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친박계 핵심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을 각각 내렸습니다. 네, 제가 약속대로는 향기가 난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네. 이런 거 왜 아무도 지적 안 하는지 몰라. 그때 제가 얘기하기로 임명진 위원장이 아웃되면 서로 잽잽만 날리기로 했는데 어퍼컷을 살짝 날렸다가 이렇게 빗 맞아가지고 화가 난 거고, 만약에 임명진 위원장의 자리를 지키면 약속대로이다 그냥.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출당도 아니고. 네. 당원권 정지. 예, 그렇죠. 네. 그냥 당원으로서 투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는 것들이어서요. 당원권 정지한다고 영향력이 발휘를 할 수 없습니까? 이건 역시 약속대로였던 것으로. 이어간 이렇게 이제 자, 다 청산했다. 3명에 대해서 청산했다 하니까 새누리는 바로 이제 새누리로 돌아오라고 바른정당한테.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어제 그런 논평 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어제 바른정당을 향해서 바른 정치를 위해 새누리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라는 논평을 낸 건데요. 종영기 원내수석 대변인이 서면 논평으로 당장 당을 해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해체하라. 그런데 어제는요, 이 당대표의 사실상 정병국 의원이 내정된 상태였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 해체하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현판식 할 거고. 예. 곧 이제 중앙당 창당할 텐데 내일인가요? 예. 네. 해체하라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이제 이번 대선에서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 연대할 테니까 이런 걸 전문용어로 밑밥이라고 하죠. 그런 이미지를 계속 깔아두는 거겠죠.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전혀 모르겠으나. 네네. 네. 보수가 지금 분열되어 있으니까 결국 대선 막바지에는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총리, 내각제를 약속하며 그런 구도가 되거나 뭐 그런 선거 연대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대선 국면에서 대결 구도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용어로 밑밥을 쫙 던지고 있는. 이렇게 한다고 당장 해체하고 돌아옵니까? 자기들도 그러지 않다는 건 아는데 그런 말을 해두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제목만 읽을 만한 뉴스는 없나요? 제목만요? 네. 제목만 읽은 뉴스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네요. 아, 그렇군요. 오늘 많은 뉴스를 벌써 하셨네요.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오늘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올 만한 뉴스 한 가지를 제가 미리 하나 짚어보자면 김영재 의원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최근에 수사도 했고. 근데 그 김영재 의원을 UAE의 대형 성형 체인으로 진출시키려 했다가 실패하자 온갖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국세청과 국정원과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현주 대표. 그런데 그 해에 서울대 병원은 진출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언론 보도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UAE 왕과 대통령을 겸임했던 참 좋아요.
세이크 칼리파라고 있습니다. 세이크 칼리파. 이분이 작년에 별세했는데 이 세이크 칼리파 스페셜티 호스필리티 아니죠. 호스피탈. 발음이. 그 전문 병원. 여기서 이제 그 암, 뇌신경, 심장 질환 이런 거 전문 병원이었거든요. 서울대 병원이 그때 진출했어요. 그 해에. 그러니까 이 김영재 의원을 UAE에 진출시키려 할 때 김영재 의원은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실패했는데 김영재 의원 진출한 그 해에 서울대 병원을 진출했다고요. 못한 그 해에 서울대병원은 중동에 진출을 네. 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당시에 서울대병원 진출할 실력이 되니까요. 네, UAE에. 그때 김영재 의원도 같이 이렇게 살짝 패키지를 밀어서 넣으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다가 워낙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막아서 그것도 최순실 씨의 비즈니스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안 된다고 하니까 뿔이 난 거죠.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VIP 사업을 막았다며 화를 냈다고 했거든요. 이현주 대표한테도.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은 VIP 사업이라고 하지 않아도 진출할 수 있지만 여기는 VIP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막 밀어줘야 진출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이권을 챙길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막아서 그런 게 된 게 아닌가. 이 문제는 저는 그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과 함께 물어볼 사안이라고 봐요. 저는. 그때 하여튼 패키지를 묶어서 진출하려고 했던 겁니다. 요 하나만 달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런 뉴스가 앞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태경입니다. 네, 엄청난 속도로 창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저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중앙에 계신 분들 바쁜데. 네, 중요한 인물이 아니시군요, 의원님. 예, 저는 핵심이 아닙니다. 비주류입니다. 바른정당에서도. 아니, 비주류에서 나갔는데 바른정당에서도 비주류면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좀 이제 정치 인생이 좀 그립고이네요. 자, 이게 이제 선관위 경상보조금 때문에도 속도를 내는 것도 있겠지만, 예. 이 작업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당사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 월급 줄여가고 지금은 무슨 돈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른정당 그 회계 말이죠. 예.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주류라서 저 문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개인 돈을 많이 쓰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더 이상 안 여쭤보기로 하고. 이제 중앙당까지 창당되고 나면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앞으로 더 탈당해서 합류할 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게요. 아니 새누리당 계신 분들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탈당을 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친박 핵심 청산도 잘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친박 정당이 되어서 여기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나오려고 해도 바른정당 이렇게 휘발이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다고 국민의당 가기도 못하고 또 독자 교섭단체 만들자니 숫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만들어도 충청당 될 것 같고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바른정당 나와서 만들어 놓고 죄짓고 있는 심정이에요.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정당 딱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즘 비아냥거리면서 반반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딱 반반 정당 돼버렸어요. 아니 바른정당이 이제 사투리 휘발이 힘이 없다는 소리죠. 바른정당이 처음에 나가기만 하면은 새누리당 정도는 최소한 제압할 줄 알았는데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열세예요. 그 원인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핵심 원인은 이게 이제 친박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일체감이 있는데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혁신적인 저 같은 사람 있지만 또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핵심 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잘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차원이다 보니까 대체로 이견이 강하게 있으면 합의를 뒤로 미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18세다. 18세 투표권이다. 이제 반대가 한둘이라도 있으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다수는 찬성이에요. 또 예를 들어 뭐 국정교과서다. 저는 이거는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저 정당 왜 만들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아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리더십이 이렇게 해서 되느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좀 혁신 비대위 같은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지금 바른정당에.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젠가요? 충북의 박덕흠 의원이 이제 처음으로 반기문 전 총장 돕겠다고 탈당 선언을 했는데 반기문 총장이 바른당에 합류하게 되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새가? 그러게요. 반기문 총장한테 사실 좀 죄송한 게 이렇게 좋은 인재 들어오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번듯하게 좀 상을 차려놓고 맞이해야 시너지가 있는데 반기문이 반반 후보잖아요 지금. 다른 정당이 지금 반반 정당인데 지금 그럼 반반 후보랑 반반 정당에 합치면 시너지가 날까요? 더 악화될까요? 그러니까 반반 후보 이미지가 더 강화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정당이 주요 정책에 있어서 입장을 확실히 결정짓고 좀 힘있게 나갈 때, 중심을 확실히 잡을 때, 이 반후보의 중심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이 반기문 후보를 제대로 딱 받쳐줄 정도의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강력히 나와라라고 좀 하기가 약간 좀 민망하다. 이런. 근데 결국 반기문 총장이 이제 갈 곳은 바른정당밖에 없긴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당 소속 여부를 떠나서, 반기문 후보가 공항에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게 국민 대통합이잖아요. 그죠? 국민 대통합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충청권이고, 보수고, 누구랑 같이 하는 게 가장 국민 대통합 취지에 부합하겠는지 저는 국민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정당이 아니고 국민의당이죠. 네, 국민의당. 네,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합쳐가지고. 국민의당인데. 당에 너무 애정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애정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쓴소리를 하죠. 근데, 국민의당이 호남권에 기반이 있고, 또 약간 중도 이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충청과 호남이 합치는 게 국민 대통합에 더 가깝고, 중도와 보수가 합치는 게 국민 대통합에 더 가깝다. 그래서 저는, 시너지로 볼 때는 반 총장이 국민의당, 바른정당보다 국민의당 가는 게 더 시너지가 있다. 물론 편하기는 바른정당이 상당히 편할 겁니다. 근데 편한 게 독이라고. 약은 써야 약이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결국은 반기문 전 총장이 갈 곳은 바른정당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이 박지원 대표도 국민의당과는 결이 좀 맞지 않다는 의미의 이야기를 했고, 이념과. 결이 맞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국민의당도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게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별 차이 없어요. 정책은 별 차이 없고, 정책 스타일이 다른 것이지, 지지 기반이. 네, 의원님. 좀 다른 것이고, 예. 오늘 정치를 앞으로 길게 안 하실 생각이신지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 속에 있는. 저 처음부터 그랬어요. 모르셨구나. 속에 있는. 초선할 때부터. 너무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근데 또 안철수 대표도 이제 설 지나면, 출마 접을 거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쪽에서는 그다지 서로 물밑에서 대화를 하긴 했을 텐데, 긍정적인 시각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반 총장의 높이 사는 거는,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 이런 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확인하셨습니까? 네, 굉장히 강한, 왜냐하면 기름장가요?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벗었잖아요. 막 화도 내고, 네. 나쁜 놈들, 이렇게 직선적으로 막 돌직구 날리고 하는 거 보면서, 외교적인 언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나는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는 사실상 공식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출마 선언 한 거잖아요. 그렇죠. 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지 뭐 칼 꺼내만 못한 뭐 이런 형국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수 많이 해도 20% 이하로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정 지지층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자들 보고 나쁜 놈 한 게 뭐 계산된 정치적 발언이면 이제 의지인데 그냥 평정심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치인은 좀 평정심을 항상 유지하면요 대중적 정치인이 되기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그 외교관이지. 그러니까 외교관은 평정심을 안 잃지만 정치인은 평정심을 자주 잃죠. 노무현 대통령 멋있어진 것도 막 명패 막 던지고 그게 정치인으로 쇼가 아니라 평정심을 잃은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대의 명분도 있고 한데 이건 그냥 본인이 화난 거잖아요. 작은. 아니 근데 이제 실제로 확인되는 게 가짜 뉴스라는 게 절반 이상이 가짜 뉴스였잖아요. 그래서 반 총장이 그런 제스처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지 확인도 많이 시켰고 그런 면이 있죠. 자 그러면은 워낙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것 좀 알려주세요. 반 전 총장의 조건부 입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정범국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조건을 뭔가 걸었던 어떤 물밑 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류만 아는 이야기를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무슨 조건부 입당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이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물론 다른 언론들도 그런 걸 보도했는데.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무슨 뭐 지분 내놔라 이거잖아요. 네, 사무총장 뭐 내놓으라든지 뭐 당직자 지분 내놔라. 네.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반 총장 지지율이 바른정당 지지율 지금 2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으로 따지면 3분의 2 지분을 요구할 자격이 충분히 있죠. 그건 뭐 조건이 아니라 뭐 당연히 뭐 그런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 정도 세력이면 지분 요구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의원님 아무래도 주류하고 너무 교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주류에서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요? 네. 아니 그건 저는 투명하게 만약에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반 총장이 어쨌든 바른정당의 입당할 의사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지분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바른정당이 반반 정당 이미지를 빨리 탈피하는 것이 그럼 자연스럽게 지분이 지금 뭐가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아니 반기문 후보 지금 뚜렷한 후보가 없잖아요, 바른정당에. 유승민 남경표 있었습니다. 유승민 남경표. 그러니까 이제 5% 넘어간 후보가 없잖아요. 사실상 몇 명인가요? 6등 이하 그 안으로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반 총장이 들어와 준다면야 구제해 주죠. 20%까지 되는데. 그래서 확실히 주류하고는 거래가 저희는 주류인 줄 알고 섭외를 했는데 섭외를 잘못했네요. 앞으로 비주류라고 생각할 때만 섭외하십시오. 아니 이제 내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했는데 대신 폭로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폭로는. 자, 이런 얘기도 해요. 반기문 총장 측에서는 이게 물론 언론 보도입니다만 언론 보도를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긴 있나 봅니다. 자신들이 창당을 하면 오히려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보다 세가 클 텐데 머리 숙일 일이 뭐가 있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고 아예 반기문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도 떨어진다고 보는 게요. 이제 반 총장이 정치할 의지는 강하지만 동시에 상당히 불안한 후보다. 입국에서 보여준 행태가. 그래서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가겠느냐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창당이라는 거는 미래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반 총장은 떨어지면 미래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유승민이나 남경필은 떨어져도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지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괜히 당 만들었다가 없어져요, 바로. 반 총장은 떨어지면. 그래서 후보로 있는 거라고 정당으로 있는 거랑은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에 가면 떨어지더라도 그 정당은 존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창당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기문 신당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렵고요. 어쨌든 어느 당이든 들어가든지 합치든지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입당도 지금은 아니다. 창당은 어렵다 하시면 남은 게
흔히 하는 삼지대인데 원래 반기문 총장 측의 표현을 빌자면 이제 반 총장이 들어오면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제 친박, 친문 제외한 모든 세력을 통합한다 이런 시나리오였단 말입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 흡인력이 예상만큼 폭발적이지 않아서 어떻게 보세요? 이 삼지대는? 삼지대 장애가 많이 조성이 돼 있죠. 일단 반 총장이 독자적인 자생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바른정당이 적어도 새누리당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힘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의당이 혼자 하지 않는다는 뭐 이런 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곳곳에 암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그 보수 혹은 중도까지도 집권하기는 어둡다, 전망이. 물론 뭐 시간이 있으니까 뭐 변화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2월 달 내에도 이런 상태라면은 뭐 사실상 집권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그 이재호 전 의원이나 정의화 전 의장이나 손학규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이런 소위 말하는 제3지대에서 서로 연대해서 뭐 아주 인재들이 천하 인재들이 다 모였구나 이런 이미지도 주면서 거기에 이제 그 방점으로 반기문 총장이 합류하고 이런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다 흡입해서 나중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정당도 합류하고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바른정당도 국민의정당도 혹은 손학규 정운찬 이런 분도 각자 새도 없고 그 새를 불릴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 모아 티끌이다. 이런 비아냥도 있단 말이죠. 그게 현실적으로는 2월 달까지도 이러면 이게 너무 이번 대선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럴 경우 대선이 어렵고 그럴 경우는 문재인 후보 그쪽에서 어떤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그 판세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그걸 돌파할 중심은 반기문 전 총장으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일주일 행보에 말들이 많았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 보십니까? 전혀 정치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게 그대로 드러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반기문 동생 체포영장 발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대선 후보까지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은 강력하게 이 문제 해명을 하고 그리고 동생 보고 빨리 미국 가라고 해야죠. 그죠. 예. 미국을 강력히 왜냐하면 그래야 의혹이 해소될 수가 있거든요. 예. 끌면 끌수록 불리하죠, 본인에겐. 예. 이제 끌면 끌수록 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적어도 출국 권유까지 시켜야 뭐 괜찮으니까 저러는 모양이다 이런 여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흡한 대응도 지금 의혹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정치할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처음부터 대선 후보로 탁 나서서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이 지난주에 자신들은 다 개파 청산했다고 친박 인적 청산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라 바른정당 이런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약간 코미디 하시는 것 같아요, 갈수록. 예를 들어 대통령 탈당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대통령 힘이 다 빠졌다. 근데 이 말은 계속 대통령하고 같이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거죠. 새누리당 당병 공모하는데 이 도로 친박당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되면요. 네. 대통령 영향력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탈당할 필요 없잖아요. 네. 탄핵이 되면 앞으로도. 그리고 탄핵이 안 되면 명예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래도 또 탈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탈당 안 시키겠다는 거는 영원히 탈당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당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까지 빠져버리면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이 그래도 한 20% 되거든요. 예. 그 지지율은 마저도 사라지면 새누리당은 그냥 지지율이 5% 이하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친박 정당, 친박 연대 이렇게 지금 가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하고는 그 어느 정당도 같이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명진 위원장이 있는 한 선거연대는 없다고. 이 얘기는 임명진 위원장만 아니면 대선 때 선거연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꾸로 되짚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맥락이 좀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 임명진 위원장이 친박 정당을 계속 추진하면 네. 연대는 없다는 것이고 네. 우리가 사실 이제 쫓겨난 건데 새누리당에서 이제 그때 이제 대통령 탈당하고 친박 핵심 8명을 출당시키자는 거였거든요. 네. 만약 그 조건이 그때 다 이루어졌으면은 실현됐으면 우리가 나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출당시키고 친박 핵심 8명 다 쫓아내면 근데 지금 뭐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출당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임명진 지도부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봐요. 이번 대선에서 같이 할 공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가능성은 저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통령, 새누리당 황교안 총리 내각제 고리로 이런 연대 이거 불가능할까요? 불가능. 가능성 제로. 그러니까 친박과 연대는 불가능합니다. 친박과 연대. 그러니까 황교안 그분 어쨌든 뭐 대통령의 분신이기 때문에 예, 그분하고 같이 하는 순간 친박당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비주류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블랙리스트 대통령이 부정하잖아요. 예. 근데 재미난 게 어제 탄핵 반대 맞불 집회에서 예. 김진태 의원이 블랙리스트 있어도 된다. 종북 좌파. 그랬죠. 그러니까 탄핵을 무효화시켜야 되는데 블랙리스트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그 집회에 나온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는 집회 이거 그만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횟수로는 벌써 6년 전 사건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처음 공개 제기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한데 이게 이제 디도스 공격이 아니다. 디도스 공격은 페인트 모션이고 실제로는 바뀐 투표소를 찾지 못하도록 한 해킹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표님은 이 관련 분야 전문가시니까 사건 발생한 직후부터 그렇다는 걸 딱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예, 그 당시, 그게 이제 디도스로 판명이 났는데, 네. 판명 나기 전에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보안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의견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디도스라고 보기에는 좀 더 이상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디도스 말고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로 많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저도 그랬는데 디도스에 해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시는 음모론자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랬지만 대표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곤욕을 치르지는 않으셨나요? 예, 저도 비슷하죠. 예, 저도 뭐 무슨 인터뷰에서 그 디도스 외에 다른 좀 해킹 공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가 좀 많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자, 그때로 좀 더 구체적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당시 경찰 조사 그리고 특검의 최종 수사 발표는 어땠냐면 한나라당의 최구식 의원의 비서인 공모 씨 그리고 박희대 전 국회의장의 비서인 김모 씨가 선거 전날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의기투합을 해서 우발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했다. 이게 수사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발표가 말이 안 된다는 이제 반론도 있었지만 전하 대표님처럼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용했는데 이 발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디도스인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 자체가 모두 마비가 되죠. 그래서 그 선관위의 그 투표찾기, 그 당시 투표찾기에 대한 어떤 사이트 외에 그 외에 다른 영역들도 다 접근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영역 이외에 다른 영역들은 접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그 디도스로만 보기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보면 정상적인 사이트들의
투표소 찾기를 위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접근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마치 보면 굉장히 많은 로그들이 쌓이기 때문에 디도스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외에 이 부분이 디도스를 위장한 어떤 다른 공격이 있지 않았는가. 내부의 어떤 그 메시지도 보면 DB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 디도스로 나타날 수 있는 메시지지만 실제로 현상은 디도스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페이지가 접속이 안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투표소 찾기라는 특정 페이지만 계속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도 있고 또 이게 이제 특검이 밝힌 정황에 따르면 술 먹다가 바로 직전에 의기투합해서 몇 시간 만에 디도스 공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디도스인 경우에는 이제 좀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좀비가 이미 준비가 있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일날도 뭐 하자 그러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공격이 디도스가 아닌 다른 공격으로 지금 보이는 건데 그렇다면 굉장히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도스 이외의 그 서버를 장악하기 위한 어떤 방법은 그 웹 서버를 통해서 디도스 이외에 뭐 SQL 인젝션이라든가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예를 들어서는 해킹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지리어 다시 말하면 어떤 명령을 주고받는 명령어를 위변조를 한다든가 또는 그 선관위 직원들을 일일이 다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든가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성 코드 즉 그 내부의 컴퓨터 좀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방법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그렇게 간단하게 하루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죠. 이제 디도스는 보통 이제 이런 정보기관 특히 선거를 앞두면은 방어하는 장비가 있단 말이죠. 예. 예. 당시 업체도 디도스를 충분히 방어했다고도 보도했고 네. 그 점도 이게 디도스만이 아니다 하는 의혹을 사는데 하나의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이런저런 방법이 있다고, 디도스 이외에 별도의 공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저의 주장이기도 했고 전문가이신 대표님의 5년 전, 6년 전부터 주장이시기도 했는데,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별도의 공격이라는 게 이제 SQL 인젝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예, 그 웹 서버에 이제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접속을 하면서 어떤 거기 있는 명령을 선택을 하면 그 명령된 선택은 그 내부에 있는 DB의 어떤 그 명령으로 전달이 됩니다, 보통. 예. 그런데 그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을 그 서버에 취약점이 있으면 그 명령을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조회를 한다 그러면 그렇죠. 조회하는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조작을 하면 이체 어떤 계좌 이체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해킹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면 그 서버는 그 해커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공격으로 어떤 그 DB를 바꾼다든가 DB의 명령어를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격이 일차 가능하고요.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어떤 웹 서버에 대한 해킹 이외에 시스템 내부 해킹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선관위 그 직원들 그 컴퓨터 안에 어떤 악성 코드를 임의로 심어서 물론 심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어떤 샘는 공격을 통해서 내부에 장악을 한 후에 그 후에 이제 그 DB에 대한 그 관리자의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해커 두 가지 정도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예를 들면 SQL 인젝션 이런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자기 계좌번호를 쳤는데 남의 계좌 페이지가 뜬다든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DB에서 뭔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다른 결과물을 임의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표소 찾기가 그런 거죠. 투표소 찾기를 쳤는데 다른 게 나오는 거죠. 뭐 예, 그렇습니다. 오류 페이지라든가 이게 이제 외부의 공격이고 내부에서 공격은 그 내부자의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내부자 컴퓨터에서 이제 뭐 DB에 들어가서 그 연결을 끊어버린다든가 다른 연결로 이어준다든가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정확히 표현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해킹의 결과가 뭐냐면 이제 당시 젊은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이제 투표하려고 바뀐 투표소 위치 검색을 해야 하는데 그 투표소 찾기 기능을 딱 누르면 바뀐 투표소 주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어딘지 몰라서 투표를 못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결과가 젊은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던 박원순 후보의 당선 확률은 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의 당선율은 올라가고 이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시사저널의 이제 제보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특정 지역 투표율을 낮추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고 서울시장 재보궐은 테스트였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제보자의 말입니다. 그 총선이 되었건 대선이 되었건 특정 지역의 투표를 낮춘다. 이런 거 실제 시도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만 얘기를 해 주시면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컴퓨터라는 것이 충분히 그 해킹이라는 걸 이용하면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지역이 있다고 우리나라 전국에 여러 가지 지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전체 지역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요. 네.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발각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지역에 대해서만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게 35% 정도 예를 들어서 보인다고 할 때 이것을 50%로 올릴 수 있는 거는 해킹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는 것 이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묶여서 예를 들어서 발표가 나는 서버까지 장악을 하기 위해선 어떤 보이는 메시지 이외에 그 안에 DB 자체의 통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번에 디도스가 아닌 이번 선관위 그 디도스 그 화면 그거는 내부에 대한 어떤 DB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냐라고 여쭤봤는데 네. 그 복잡한 사정을 다 설명하기는 전문가가 아닌 청취자들 많으니까 좀 어렵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제 누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SQL이라는 건 이제 DB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렇게 막 쌓을 때 그 쌓을 때에 사용하는 언어인 거죠. 예, 컴퓨터 언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DB랑 어떤 컴퓨터하고 DB랑 대화를 하면서 통신을 해야 DB 정보를 읽어오거나 DB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지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어를 SQ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명령어에 대한 어떤 인젝션, 다시 말하면 그 명령어를 임의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 삽입을 함으로써 조작을 할 수 있다. 이런 해킹 기술입니다. 가로치기에서 A라는 명령어를 하는데 B라는 명령어로 가로치기를 하는 거겠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를 활용하면 그 특정 지역의 투표를 낮추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예, 화면에 보일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전체적인 DB 그 내용을 다 가지고 바꾸려고 한다면, 공격자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었다면 DB 자체도 바꿔버려야 되기 때문에. 통째로. 예. DB를 똑같은 걸 복사를 해서 DB에 대해서는 모양이 똑같이 만들면 그 안에 꽉 차 있거나 아니면 비어 있거나 그 똑같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연결을 끊어서 다른 곳으로 연결을 했을 땐 마치 DB가 똑같은 DB인데 뭐라고 할까요? 좀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과거에 왜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그거를 그 인터넷상에서 그걸 통째로 바꾸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은 A라고 하는 형태의 DB, 그러니까 그 안에 유권자가 몇 명이고 이렇게 쭉 이런 정보여야 하는데 그 전체를 바꿔버린 거죠. 다른 걸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예.
그 또 시사저널 제보자에 따르면 이분은 이때 공격에 참여했던 분으로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보도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어느 선거이든지 간에 이런 공격이 가능하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 때마다 이런 팀들이 항상 존재했었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진술인데 이게 보안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까? 공공연한 비밀이라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런 제안이 왔었던 적도 있고. 아, 그래요? 예. 직접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술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간단히 그런 제안들도 온 적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받으신 제안은 물론 안 하셨으니까 그런 말을 하실 것 같으니까 어떤 제안을 받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이제 지역을 보면 서로가 이제 경쟁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그 지역의 연락처라든가 특히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각 후보끼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 후보는 좀 그게 부족하다. 상대 걸 빼달라. 그런 것들을 좀 해달라. 가능하냐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저희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제안이 왔을 때 누군가는 또 돈이 필요하거나 그런 제안에 혹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요구가 있다는 거는 누군가 하기니까 그런 요구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하게 그런 것들은 비밀 아닌 비밀도 다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상대방이 확보한 연락처를 빼달라는 거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는 상대 후보의 공약이나 연설이나 일정이나 전략이나 모든 걸 다 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실제 가능한지를 묻는 것은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어떤 것과 혹시 그런 게 가능하다면 또 다른 더 큰 어떤 요구 사항도 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거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조건만 맞는다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은 초기 단계에서 거절하셨지만 말씀하셨듯이 연락처만 빼달라고 했는데 그걸 빼주면 상대방 전략이나 중요 문서나 일정 다 빼달라고 하면 응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아마 확산이 될 거 뻔히 보이기 때문에 대표님은 근데 왜 거절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내용들은 그것이 보안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거라서 계속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글쎄요,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업무나 스타일하고는 맞지 않고, 또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못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소위 이제 화이트 해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게 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니까 시사 저널의 제보자는 그런 의뢰에 일정 정도 전부는 아닌 것 같고 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정 정도 응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일정 정도 응한 대목 이외에 다른 부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작업 내용도 일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면. 근데 이제 제보자는 무려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 쪽에서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과 장소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말씀하셨듯이 제안이 있고 제안에 응해서 실제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해킹을 아까 그런 제안을 받아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준비하는데. 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선거 있기 전에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이게? 그게 이제 어느 실력이냐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팀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정밀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안을 랩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정도? 3개월? 예. 빠르면 1개월만 해도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실패라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그 정도 시간이 이제 보통 공격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시사전의 제보자도 보면은
그 재보궐선거가 잡히기 전에 여름에 이미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재보궐선거가 있었을 것조차도 알았던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할 것도 알고 있었어야 이런 게 가능한 건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 지금 이제 직접 받으신 거는 단순한 연락처를 빼온다든가 하는 이런 제안을 좀 받으신 거고 물론 그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제안까지 발전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이제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더 나아가서 투표 행위에 이제 개입을 한 거란 말이죠. 선거 자체에. 예. 그러면은 이게 개표에도 개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례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기술적 관점에서 좀 얘기해 주세요. 기술적 관점에서만 보자면, 네. 지금은 이제 그 선거관리 디도스라는 건 투표 행위에 개입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개표 행위에도 개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 여부를 보자면. 예. 말씀하신 것은 기술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표를 한다 하는 자체가 그냥 내일 개표한다 이거를 조작이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획,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보고 이것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만 먹는다면 개표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게 해커로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해커의 기술적 관점에서만 보자면 충분히 시간만 준비한다면 오랜 기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예,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내부자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예를 들어 좀 더 정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러면 굉장히 이런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걸. 자,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아예 얘기를 해버리니까요. 보통은. 혹시 지난 총선, 대선 뭐 여러 번의 선거를 겪어보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이런 선거를 보실 것도 같은데 혹시 개인적으로 이건 좀 특이한 현상이다. 뭐 그게 곧 해킹을 했다. 이건 아니지만 보안 전문가로서 저건 좀 상당히 특이하다. 그런 현상이 있었다면 기억나는 거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어려운 질문인 거 아는데요. 예. 뭐 느낌이라는 게 뭐 촉이라고 그러면 촉인데 촉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닌데요. 예, 그냥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예. 그리고 투표율 같은 것도 좀 기존의 어떤 정확한 또 숫자로서 나왔는데 그 숫자가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다든가 또 그 이외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기술을 쓰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당시 자료에 보면 왜 일부러 이런 취약점이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나눠줬을까, 뭐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좀 갖고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이버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걸 정확히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또는 저의 반대편 이야기도 어느 말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로그라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사이버 세계에서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이런 거는 그 포괄적인 걱정이죠. 그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그러지 못했던 뭐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걱정을 하고 또 이런 디도스 공격에 대한 제보자가 나와서 이게 항상 해킹팀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건데 자,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온라인에서 모든 게 관리가 되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걱정을 좀 최소화하려면 해킹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전문가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이번에 이제 뭐 미국 대선에도 러시아가 그랬죠. 가담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발표됐는데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가 그 나라의 어떤 문제점을 다른 나라가 그걸 도와줬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도 남한하고 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또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선 다른 주변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이런 대선에 참여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이런 것도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다 또는 안 일어났다는 것을 떠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 사이버 테러 입장에서 그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사실 많이 좀 들어주시고 이것을 한 곳으로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 사이버가 오프라인 시장,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일반 시장에서도 이게 일어나는 것들을 사이버로도 모든 게 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여러 가지 다른 그 시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시켜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론하고, 그죠? 네. 대표님 같은 전문가들이 계속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선관위는 귀 기울이고 전문가들 참여시키고 일반인들 경각심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관심을 촉구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 사안을 앞으로도 계속 다룰 것 같으니까 또 기회가 좀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안업체 큐브피아의 대표 권석철 대표였습니다. 임상훈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높아요. 편집위원도. 편집위원 몇 명입니까? 많아요, 좀. TV, 라디오에 지금 나오시는 분들도 꽤 되시고. 그래요? 근데 주로 저희는 학자들이 많아요.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들이 뭘 하죠, 근데? 말 그대로 편집위원을 하는 거죠. 편집위원은, 아니, 이제 편집장은 여러 가지 기사를 편집하고 배치하고 할 것 같은데, 편집위원은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의하고, 앞으로 이제 방향 같은 거, 그런 거 회의하고. 별로 하는 일이 없군요. 자, 별로 하는 일 없는 누몽도 디플로마티크의 편집위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병원에 계셨죠? 이혼남으로서. 네. 퇴원하셨죠, 이제? 예, 네. 했죠.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혼남이고요. 자, 반기문 전 총장, 지난주에는, 대외적인 성과들. 네. 과연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고. 예. 이어서 이제 지난주에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대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UN이라는 거대한 조직, 직원이 4만 명이 넘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4만 명이 좀 넘습니다. 4만 4천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세계적인 조직인데 이 조직을 과연 잘 다루었느냐, 행정적인 업무적인 능력은 어땠느냐, 이걸 한번 따져보겠다고 그렇죠. 예고하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이제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을 이끌려면 아무래도 그 행정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 능력도 같이 겸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다루는 능력도 중요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반기문 전 총장이 국내에 들어온 지 한 열흘이 좀 넘었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가는 데마다 실수를 너무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요.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다른 검증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민다운 행동을 하신다, 서민과 뭐 결을 같이 하시려면 정치적인 준비도 같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근데 보도가 팩트가 아닌 보도를 냈다는 이유로 이제 기자들을 향해서 좀 나쁜 말을 한다던가. 나쁜 놈들이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랬죠. 직접 대놓고는 안 했지만 다 들리게 하면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하필 또 물을 마셔도 외제물을 마십니까 또. 그리고 지폐 2장을 끼워 넣는 이런 거라든가. 자잘한 실수. 사실은 저는 첫 대응, 처음에 왜 10,000원권 2장 밀어넣었을 때. 네.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 직전에 일하는 숫자 2명의 이제 표를 끊어내서 일하는 숫자를 눌렀는데 그걸 보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2장을 한꺼번에 넣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1 눌렀다가 그래서 한 장을 넣으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옆에서 아마 박진 전 의원이 2명이시니까 2를 눌러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라고 누르고 2장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한 거죠.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또 저는 이해도 가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비행기에서 10몇 시간 타고 내렸는데 막 사방팔방에서 카메라 찍고 그리고 이 기계도 처음 보고 그러면 2 누르면 10,000원짜리 2장, 물론 그런 기계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일본에는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이제
그냥 간단하게 실수였다라고 하면 그리고 아유 저 바보 같죠? 이렇게 한마디 하면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저런 실수도 하는구나 하고 하하 웃을 텐데 네. 그걸 정색을 하고 해외 시스템과 달라서 하는 순간부터 저는 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금이 환영이잖아요. 네. 아마 자연인으로 돌아왔으면 그 금이 환영을 모두가 그냥 무조건 반기기만 했겠죠. 근데 돌아올 때부터 대선 후보로 돌아왔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이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나 없냐를 계속 보는데. 그렇죠. 근데 그 시각 아래서 그런 실수를 그렇게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대응이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실패하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반인으로서 혹은 뭐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런 귀국이면은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본인이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 대선 출마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뭐 공공연하게 밝힌 상태에서 그 입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민처럼 그래서 서울역에 가겠다. 근데 서울역에 정작 가면서 노숙인들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의전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물론 공항에서 의전을 받지 않았죠. 근데 그건 못 받은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요구했는데 못 받았다고. 요구를 했는데 못 받은 거지 그 요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잘잘한 실수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과연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면은 이 그 반기문 전 총장 본인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만약에 그런 걸 보려면은 유엔 사무총장 당시 10년 동안 어떻게 그 조직을 그렇죠 이끌어왔는가 이걸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우리가 이제 반부패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반부패.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 시국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그 드물게 정말 이번만큼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정의 한번 제대로 세워보는 걸 보고 싶다. 그런 게 압도적인 여론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에도 보통 과거의 시대 정신 이런 거 물어보면 뭐 양극화해소라든가 네. 또는 뭐 경제가 항상 앞섰어요. 네, 경제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정의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잘못됐던 게 기본적인 정의가 지키지 않아서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그렇죠. 몸으로 깨닫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선을 출마를 준비를 하셨다면은 이런 그 국민의 열망도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유엔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처음 임기를 시작할 당시 10년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임 그 코피 아난 총장 당시에 정말 그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본인까지 연루가 된 어떤 그 부패 사건이 큰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반기문 총장이 처음 직무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외신 언론이라든가 이제 그 크게 그 유엔에 요구한 게 뭐였냐면은 말 그대로 그 반부패 그다음에 정의를 세워달라. 그렇죠. 유엔 사무국의 어떤 그 대폭적인 그 개주 작업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한 일환으로 본인의 재산을 공개를 한다든가 그 사이트에다가 물론 그런 일은 잘한 것이죠. 과거 사무총장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근데 구체적으로는 안 했어요.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 그냥 대략적인 것만 하고 아파트 뭐 그다음에 토지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액수 없이. 나중에 이제 언론들이 그 대충 이 추산을 해서 액수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했었지. 근데 아무튼 시도 자체는 좋았는데 근데 이게 그것만으로 불충분했었던 거고 이 제임스 와스스트롬이라는 그 코소보 당시 그러니까 코소보가 그 옛날에 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이 하기 직전에 굉장히 그 혼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엔이 관리를 해주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 이제 그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코소보의 그 에너지 장관이 어떤 그 이권 관련된 어떤 걸로 인해 가지고 청탁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해가지고 14억 원이 넘는 돈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자기 상관이 그런 걸 하는 거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를 폭로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코소보에 있다. 그랬으면은 내부 고발이죠. 예.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보호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유엔 윤리국으로부터 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엔에서 감찰실이 있고 윤리국이 있는데 감찰실 같은 경우에는 사무총장 직속이 아니고 약간 독립적인 기구거든요. 근데 윤리국은 직속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무총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근데 유엔 내부 고발 아프리카에서의 그 유엔 그 평화유지군 네. 아프리카에 가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있었어요. 내부 고발할 때 마찬가지로 내부 고발한 직원을 징계를 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징계하는 사유가 뭐였냐면은 그거예요. 그 내부 기밀 문서를 유출했다.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그 십상시 문건, 정윤회 문건 때 적용했던 논리죠. 그게. 네. 네. 그러니까는 그 똑같은 논리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 뭐가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데 이게 딱 여기다 적용을 시켜야 될 말 같은데 아니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유엔이 개혁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부하 직원들이 하자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부 고발자를 해고시키고 그 파면시키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당시 그것 때문에 외신들로부터 굉장한 많이 그 비판을 받았었던 그렇죠. 거죠. 그 유엔의 그 말씀하신 내부 감찰실의 실장이 잉가 브리트 알레니우스라고 스웨덴에 굉장히 잘 나가는 감사원장 출신이죠. 스웨덴에. 네, 스웨덴 감사원장 출신. 이분이 이 문제로 내부적으로 계속 다투다가 잘렸죠. 그렇죠. 네, 잘리면서 책을 써요. 그렇죠.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뭐라죠? 요약하자면 기회주의적이다라고 네. 해석돼. 그리고 책 제목이 더 찬스. 네. 예. 그러니까 그 찬스라는 인물을 이제 네. 그렇죠. 그걸 이제 반기문 이슬람 총장의 아라한 인물인 캐릭터가 있거든요. 뭐 그러면서 하여튼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갔죠. 국제적으로. 그렇죠. 반기문 총장 어떻게 저런 사람이 총장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거의 막말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알레니우스 그 감찰실장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에서 아무래도 이제 더 독립적인 자유롭게 감찰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직속 산하가 아니라 약간 독립적인 성격을 부여를 그렇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하고 진흙탕 싸움을 벌일 정도로 그렇죠. 치고받고 그리고 이 알레니우스 실장 주장에 따르면은 반기문 총장이 당시에 자신 외에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직속으로 감찰본부를 또 하나를 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굉장히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과 약간 비슷한. 그러니까요. 상당히 유사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프랑스에서 파견된 유엔 그 평화유지군 네. 아프리카에서 또 이상한 아동 상대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성적 학대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 물론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부패 차원에서 내부 고발자를 처벌한 그런 쪽으로도 연결이 되지만 인권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인권 의식에 대해서도 사실 그 외신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멘에서 아이들이 숨진 작년에 숨진 60%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시 이끌었던 중동연합에 의해서 이제 당한 그런 이제 희생자다 이런 그 보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인권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거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유엔의 인권 기금을 제일 많이 내는 거죠. 그렇죠. 굉장한 물주예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거의 보도가 안 됐는데. 외신에서는 많이 다뤄줬던 얘기입니다. 네. 반기문 총장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큰 어떤 사건이었던 거고 물론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반론도 있긴 있어요. 좀 억울한 측면이라 굳이 이제 반론을 해드리자면은 사실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는 해주고 대신에 나중에 이걸 폭로를 해버렸죠. 이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빼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이 약간 엇갈린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망신이라도 줬으니까 그건 잘한 거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있었고. 근데 그게 그만하죠. 할 말이 많은데 왜냐하면은 반기문 전 총장 귀국 이후에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이제 뭐 그런 의미도 하도 그동안 좋은 뉴스만 나왔으니까. 네. 아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가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걸 이제 주로 소개하다 보니까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비판만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될 수 있으니까. 네네. 좋은 점 하나를 얘기하고 다음 주 3부로 또 이어가죠. 그래야 되나요? 네. 좋은 점 반기문 사무총장의 장점. 기가 막힌 관운. 관운. 관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그 김영삼 정부 때에 그건 좋은 점이 아니라 하긴요. 운을 이길 수 있는 자 누가 있는가? 그렇죠.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대단한 이제 그 어떤 그 찬스죠 한마디로. 김영삼 정부 때에 청와대로 들어갔던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박진 전 의원하고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인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과정도 시간이 좀 있나요?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니요, 20초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아주 그 방송에서 처음 하는 얘기도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하죠,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건 다음 주에 하고. 예고를 아주 재밌게 하시네요. 아니, 반 총장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워낙 오래 유엔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네. 의외로. 우리가 안 알려진. 굉장한 성실한 사람이고. 자, 반기문 전 총장의 좋은 점, 나쁜 점 혹은 뭐 부족한 점, 비판할 점 계속 앞으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이 짚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이게 더 이상한 거죠. 네네. 저는 계속 물론 이 2대 특혜 입학, 부정 입학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패턴에 벗어나거든요.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2대가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은 최순실 씨가 혼자 어떻게 자연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유라 부정 입학의 배우가 최순실 씨 혼자인가? 지금 계속 그렇게만 나오는데. 한 번 딱 나온 적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국회에서 이 전화를 한 사람이 있다. 대통령이 딱 3명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최경희 총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과연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최순실 씨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정부 예산을 어떻게 몰아줍니까? 앞으로 물어야 될 질문은 그거라 보는데 최순실 씨 하나 보고 정윤회 씨의 부인이다. 이거 하나 보고 교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각종 지원을 무더기로 받고 대학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정입학의 배우의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이 이제 나왔다고 봅니다. 자, 다음 순요. 예, 또 관련 뉴스입니다. 특검이 정유라 씨의 유아여대 온라인 강의 대리수강생을 찾아냈다라는 채널A 보도입니다. 남자 대학생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학생은 특검 조사에서 최순실 씨의 측근인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의 지시로 대리수강을 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하 씨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고요. 또 경북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최 씨와 친분을 쌓고 그런 다음 김종 교수를 문체부 차관으로 추천했다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정유라 친구 아빠 라인입니다. KD 코퍼레이션과 같은 케이스예요. 정유라 친구의 아빠. 학부모, 예. 네, 아빠인 이분을 교수로 추천하고 그 최순실 씨가 그리고 그분은 다른 대학에 강사할 때 있던 학생한테 이 일을 시키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거죠. 예. 엄마 라인이군요. 친구 엄마 라인. 예, 학부모들 범학부모 라인이죠. 네네. 예. 정유라 씨의 친구가 되는 건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친구가 했는데 아빠는 KD 코퍼레이션. 엄마 쪽 라인은 이렇게 대학 교수가 됐다고 의혹을 받고 있죠. 하정희 교수가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대학 교수가 됐다고 하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론이 보도한 바입니다. 네. 심지어 스포츠토토라고 하는 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있었고 순천향대에 들어가는 것도 최순실 씨 영향이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중대 강사 시절에 자기한테 배운 학생한테 같은 학교 학생도 아닌 거예요. 남학생이죠, 심지어. 남학생한테 이런 걸 시켰다는. 네. 예, 그래서 현재요 업무방해 혐의로요 피의자로 지금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해왔던 일을 보면 이런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상상한 모든 것들을 다 현실로 만들어낸 매직입니다. 최순실. 자, 다음은요. 조희연 판사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조희연 부장판사 이름 기억하실 텐데요. 조 부장판사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머물렀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CBS 보도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재청구되고 세 분이거든요.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 실질심사하는 분이 3분의 1의 확률이 다시 이분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시 이분한테 배정받았으면 싶습니다. 그래도 다시 또 기각할까요? 네.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날짜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오늘 담당이다 할 때 이분한테 다시 오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수는요. 예, 새누리당 관련된 뉴스입니다. 임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개파 책임자 3명을 징계한 지난 20일 새누리당 역사의 혁명적인 날이었다라면서 당내 개파를 청산한 만큼 탈당한 의원들이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친박계 핵심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을 각각 내렸습니다. 네, 제가 약속대로는 향기가 난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네. 이런 거 왜 아무도 지적 안 하는지 몰라. 그때 제가 얘기하기로 임명진 위원장이 아웃되면 서로 잽잽만 날리기로 했는데 어퍼컷을 살짝 날렸다가 이렇게 빗 맞아가지고 화가 난 거고, 만약에 임명진 위원장의 자리를 지키면 약속대로이다 그냥.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출당도 아니고. 네. 당원권 정지. 예, 그렇죠. 네. 그냥 당원으로서 투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는 것들이어서요. 당원권 정지한다고 영향력이 발휘를 할 수 없습니까? 이건 역시 약속대로였던 것으로. 뭐 핵심 청산도 잘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상 친박 정당이 되어서 여기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나오려고 해도 뭐 바른정당 뭐 이렇게 휘발이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다고 뭐 국민의당 가기도 못하고, 또 뭐 독자 교섭단체 만들자니 뭐 숫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뭐 만들어도 충청당 될 것 같고.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바른정당 나와서 만들어 놓고 죄짓고 있는 심정이에요. 뭐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정당 딱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요즘 비아냥거리면서 반반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딱 반반 정당 돼버렸어요. 아니, 바른정당이 이제 사투리 휘발이 힘이 없다는 소리죠. 바른정당이 처음에 나가기만 하면은 새누리당 정도는 최소한 제압할 줄 알았는데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열세예요. 그 원인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핵심 원인은 이게 이제 친박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일체감이 있는데, 예.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 혁신적인 저 같은 사람 있지만 또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핵심 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잘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차원이다 보니까 대체로 이견이 강하게 있으면 합의를 뒤로 미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18세다, 18세 투표권이다, 이제 반대가 한둘이라도 있으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다수는 찬성이에요. 또 예를 들어 뭐 국정교과서다, 저는 이거는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저 정당 왜 만들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아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리더십이 이렇게 해서 되느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좀 혁신 비대위 같은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지금 바른정당에.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젠가요? 충북의 박덕흠 의원이 이제 처음으로 반기문 전 총장 돕겠다고 탈당 선언을 했는데, 반기문 총장이 바른당에 합류하게 되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새가? 그러게요. 반기문 총장한테 사실 좀 죄송한 게, 좋은 인재 들어오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번듯하게 좀 상을 차려놓고 맞이해야 시너지가 있는데, 반기문이 반반 후보잖아요, 지금. 바른 정당이 지금 반반 정당인데, 지금
그럼 반반 후보랑 반반 정당에 합치면 시너지가 날까요? 더 악화될까요? 그러니까 반반 후보 이미지가 더 강화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정당이 주요 정책에 있어서 입장을 확실히 결정짓고 좀 힘있게 나갈 때, 중심을 확실히 잡을 때, 이 반 후보의 중심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이 반기문 후보를 제대로 딱 받쳐줄 정도의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강력히 나와라라고 좀 하기가 약간 좀 민망하다. 뭐 이런. 근데 결국 반기문 총장이 이제 갈 곳은 바른정당밖에 없긴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당 소속 여부를 떠나서 반기문 후보가 공항에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게 국민 대통합이잖아요. 그죠? 국민 대통합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충청권이고 보수고 누구랑 같이 하는 게 가장 국민 대통합 취지에 부합하겠는지 저는 국민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정당이 아니고 국민의당이죠. 네, 국민의당. 네,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합쳐가지고. 국민의당인데 당에 너무 애정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애정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쓴소리를 하죠. 근데 그 국민의당이 호남권에 기반이 있고 또 약간 중도 이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중도와 충청과 호남이 합치는 게 국민 대통합에 더 가깝고 중도와 보수가 합치는 게 국민 대통합에 더 가깝다. 그래서 저는 시너지로 볼 때는 반 총장이 국민의당, 바른정당보다 국민의당 가는 게 더 시너지가 있다. 물론 편하기는 바른정당이 상당히 편할 겁니다. 근데 편한 게 독이라고. 약은 써야 약이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그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결국은 반기문 전 총장이 갈 곳은 바른정당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이 박지원 대표도 국민의당과는 그 결이 좀 맞지 않다는 의미의 이야기를 했고 뭐 이념과 결이 맞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국민의당도 뭐 저기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게 뭐 그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별 차이 없어요. 이 정책은 별 차이 없고 정책 스타일이 다른 것이지 지지 기반이 네, 의원님 좀 다른 것이고. 예. 오늘 정치를 앞으로 길게 안 하실 생각이신지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 속에 있는 저 처음부터 그랬어요. 뭐 모르셨구나. 속에 있는 구속이 됐어요 두 분이.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랑 조윤선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게 첫 뉴스겠죠 관련해서. 네. 예, 이제 정점은 대통령으로 향해 가는데요. 그와 관련된 중앙일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4년 말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통령 현안 보고 자료를 만들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김종덕 당시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대통령 현안 보고를 주기적으로 했다라는 문체부 고위 관계자의 진술에 대한 보도입니다. 문체부가 이게 초토화됐어요. 전 장관 김종덕 구속됐죠. 네. 현 장관 예. 신분으로 구속됐죠. 조윤선. 예, 유례 없는 일입니다. 예,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이 실질심사 받은 것도 첫 번째고. 예, 이 포토란이 설 때도요. 이 장관 배지와 평창 올림픽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것 현직 장관으로 구속된 것도 첫 사례고. 예. 왜냐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사표부터 제출하거든요. 그렇죠. 예. 차관도 다 구속됐어요. 정관조 전 차관, 김종 전 차관. 예. 문체부는 장관들, 차관들 구속됐습니다. 심지어 지금 대행도요.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체부가 해체되겠어요, 이러다가. 네. 굉장히 위기죠. 그런데 이 두 분, 구속된 두 분은 저는 이재용 부회장을 원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 구속이 제가 보기엔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으로 확정됐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판결을 두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예, 결정. 네. 특히 정치권이 그런 얘기 잘해요. 법원 판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네. 그런데 이제 법원 판결이라고 무슨 신성 불가침의 신의 말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법원도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한 기관 하나뿐입니다. 기관의 하나예요, 그냥. 근데 이번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쌓여져온 정경유착 고리를 좀 끊어내려고 했는데
몇백억을 그냥 뺏겼다는 거 아닙니까? 법원 판결은. 예, 피해자라는 논리를 받아들인 거죠. 누가 삼성이. 몇백억을 그냥 줍니까? 가장 재밌었던 것은 재판부가 조현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예, SNS에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네. 거에 대한 해명을 한 겁니다. 아니 삼성 장학생이 어디 동사무소에 등록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라는 걸. 아니 그분이 장학생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학생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법원이. 그 해명이 너무 웃겨요. 어디 다 써 있어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게 저는 웃깁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박 대통령이 강공으로 나섰습니다. 블랙리스트 지시를 자신이 했다라는 첫 보도가 지난 주말에 나오자 그를 보도한 중앙일보를 민영사상 고소하고 특검 관계자도 고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별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언론이 이걸 알았는데 보도 안 하면 그게 문제인 거고요, 거꾸로. 그리고 특검 관계자가 브리핑하는 건 특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 다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네. 아직 실제 고소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강한 이 퍼포먼스를 보인 거죠, 우선은. 강한 퍼포먼스. 예. 자, 근데 이제 구속 접부심사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자신은 그게 그 행위를 한 건 맞는데. 예. 불법인 줄 몰랐다라는 스탠스. 예, 오늘 동아일보가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좀 보도했습니다. 그랬고 조윤선 장관은 자신은 여전히 아예 관여한 적이 없다. 예, 그러면서 눈물을 쏟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내가 그게 나의 신념이다 이런 말이고 그 신념이 불법일 줄은 몰랐다 이런 스탠스인 것 같고 조윤선 전 장관은 아직도 나이가 젊잖아요. 이게 50대죠. 네. 예.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는데 자신이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탄압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오래 감옥에 살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기억될 수 없는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문화예술계를 탄압한 장관으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반기문 전 총장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미국 검찰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일 한국 정부의 방기상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방기상 씨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첫 번째 동생으로서요. 사기와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조카 반주현 씨를 미국 뉴저지 자택에서 긴급 체포한 지 열흘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반기문 전 총장한테 불리한 뉴스네요. 네. 이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언급이 언론을 통해서 간단하게 되짚어 볼까요? 주씨. 네네. 네, 주씨 뉴스로. 그 반기문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의 아들 반주현 씨. 네네. 네, 조카죠. 반기문 총장에게는. 간단하게는 경남 기업을 상대로 해서 카타르 투자청에 서류를 조작해 건물을 팔아준다면서 사기를 친 거다 이런 거잖아요. 예, 랜드마크. 여하간 이렇게 이제 다 청산했다. 3명에 대해서 청산했다 하니까 새누리는 바로 이제 새누리로 돌아오라고 바른정당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어제 그런 논평 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어제 바른정당을 향해서 바른 정치를 위해 새누리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라는 논평을 낸 건데요. 종영기 원내수석 대변인이 서면 논평으로 당장 당을 해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이 당대표의 사실상 정병국 의원이 내정된 상태였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 해체하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현판식 할 거고. 예. 곧 이제 중앙당 창당할 텐데 내일인가요? 예. 네. 해체하라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이제 이번 대선에서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 연대할 테니까 이런 걸 전문용어로 밑밥이라고 하죠. 그런 이미지를 계속 깔아두는 거겠죠.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전혀 모르겠으나. 네네. 네. 보수가 지금 분열되어 있으니까 결국 대선 막바지에는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총리, 내각제를 약속하며 그런 구도가 되거나 뭐 그런 선거 연대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대선 국면에서 대결 구도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용어로 밑밥을 쫙 던지고 있는. 이렇게 한다고 당장 해체하고 돌아옵니까? 자기들도 그러지 않다는 걸 아는데 그런 말을 해두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제목만 읽을 만한 뉴스는 없나요? 제목만요? 네. 제목만 읽은 뉴스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네요. 아, 그렇군요. 오늘 많은 뉴스를 벌써 하셨네요.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오늘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올 만한 뉴스 한 가지를 제가 미리 하나 짚어보자면 김영재 의원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최근에 수사도 했고. 근데 그 김영재 의원을 UAE의 대형 성형 체인으로 진출시키려 했다가 실패하자 온갖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국세청과 국정원과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현주 대표. 그런데 그 해에 서울대 병원은 진출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언론 보도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UAE 왕과 대통령을 겸임했던 참 좋아요. 세이크 칼리파라고 있습니다. 세이크 칼리파. 이분이 작년에 별세했는데 이 세이크 칼리파 스페셜티 호스피리티 아니죠. 호스피탈. 발음이. 그 전문병원. 여기서 이제 그 암, 뇌신경, 심장 질환 이런 거 전문병원이었거든요. 서울대 병원이 그때 진출했어요. 그 해에. 그러니까 이 김영재 의원을 UAE에 진출시키려 할 때 김영재 의원은 전문가들이 이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실패했는데 김영재 의원이 진출한 그 해에 서울대 병원을 진출했다고요. 못한 그 해에 서울대병원은 중동에 진출을 네. 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당시에 서울대병원 진출할 실력이 되니까요. 예, UAE에. 그때 김영재 의원도 같이 이렇게 살짝 패키지를 밀어서 넣으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다가 워낙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막아서 그것도 최순실 씨의 비즈니스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안 된다고 하니까 뿔이 난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VIP 사업을 막았다며 화를 냈다고 했거든요. 이현주 대표한테도.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은 VIP 사업이라고 하지 않아도 진출할 수 있지만 여기는 VIP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막 밀어줘야 진출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이권을 챙길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막아서 그런 게 된 게 아닌가. 이 문제는 저는 그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과 함께 물어볼 사안이라고 봐요, 저는. 그때 하여튼 패키지를 묶어서 진출하려고 했던 겁니다. 요 하나만 달랑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런 뉴스가 앞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엄청난 속도로 창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저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중앙에 계신 분들 바쁜데. 네, 중요한 인물이 아니시군요, 의원님. 예, 저는 핵심이 아닙니다. 비주류입니다. 바른정당에서도. 아니, 비주류에서 나갔는데 바른정당에서도 비주류면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좀 이제 정치 인생이 좀 그리 꼬이네요. 자, 이게 이제 선관위 경상보조금 때문에도 속도를 내는 것도 있겠지만, 예. 이 작업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당사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월급 주고 하고 지금은 무슨 돈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른정당 그 회계 말이죠. 예.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주류라서 문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개인 돈을 많이 쓰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그거 더 이상 안 여쭤보기로 하고. 이제 중앙당까지 창당되고 나면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앞으로 더 탈당해서 합류할 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게요. 새누리당 계신 분들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탈당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친박 70이라고요. 굉장히 비싼 건물입니다. 베트남에 1조가 넘는 건물을 경남 기업이 유동성 위기, 현금이 부족하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그런데 그 사겠다고 하는 곳이 카타르 투자청이었는데 카타르 투자청은 아예 그 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데 그렇죠. 카타르 투자청 서류를 가짜로 만들었다. 조카가 이런 건데 이 사건에서 잘 거론되지 않는 포인트 하나가 이제 카타르 투자청 서류를 조작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동시에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이 카타르 왕실과 관계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가 있죠. 실제 왕실이 제공하는 전세기를 무료로 타고 다녔다. 이 사실은 외신에서도 문제를 과거에 삼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카타르 왕실과 가까운데 그런데 반기문 씨의 아들 반우현 씨인가요? 네. 이분은 반 총장의 유엔에 취임한 다음 해부터 3년간 카타르 도하은행에 근무를 했어요. 하필 우연히도. 근데 이 카타르 도하은행의 최대 주주가 우연히도 카타르 투자청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카타르 왕실이에요. 네. 아마도 이제 카타르 반기문 총장의 카타르 왕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작용해서 카타르 왕실이 보유한 은행에 반기문 전 총장의 아들이 근무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해보자면 조카가 그 카타르 투자청의 서류를 조작했는데 우연히 아들이 그 투자청이 최대 주주인 은행에 근무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반 총장은 그 은행의 2대 주주가 왕실이에요. 2대 주주가 제공하는 비행기를 무료로 타고 다녔다. 뭐 이런 우연이 좀 많아요. 우연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는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안은 앞으로도 계속 거론될 것에서 기본 구도가 그렇고 또 하나 앞으로 이제 자주 거론될 만한 사안이 반기문 총장의 아들 반우현 씨가 이 도하은행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나서 201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SKT 예. 뉴욕 사무소에 근무를 하는데 뭐가 이제 앞으로 거론될 거냐면 이 SKT는 원래 위주법인이 따로 있어요. 근데 굳이 별도 사무소를 만듭니다. 사람 몇 명 근무하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 공채가 아니라 특채로 이제. 원포인트 특채를. 네, 딱 한 사람만 특채로 뽑아서 도하에서 뉴욕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 덕분에 반기문 총장은 이제 아들 내외와 뉴욕에서 같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우연히도. 네. 시카고로 갔어도 제가 사람들이 이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우연히도 그 넓은 미국 땅덩어리에서 뉴욕에서 SK의 별도 법인 2위에 뉴욕 사무소가 만들어지면서 특채가 되었다. 이것도 앞으로 거론이 좀 되겠죠. 다음 뉴스는요? 최순실 씨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라는 소식인데요. 박영수 특별특검팀이 출석 요구를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 씨를 어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간 끌려고 하는 거죠. 예. 다음요. 예, 최경희 총장 또한 전 총장 또한 이 구속영장 청구될 됐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서 어제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정 씨가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김경숙 전 학장에게 이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신 뉴스인데 좀 안타까워요. 제가 한 3주 전부터 이대 교수님들, 이거 교수님들이 자기 논리를 세워서 말이 되는 것 같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해서 다 구속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예, 이인하 교수, 네. 교수, 류철균 교수 구속 전부터 그런 말씀하셨죠? 다 구속됐어요, 이분들이. 참 뉴스 공장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구속. 이제 최경희 총장도 구속될 확률이 대단히 높죠. 네. 예, 그럼 벌써 5번째입니다, 이화여대선. 그 최순실 사태를 보면 그런데 이제 패턴이 있잖아요. 패턴이라는 게 그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권력 그리고 정부의 시스템을 철저히 이용했단 말이죠. 항상. 그러니까 그 자기 회사를 KT 광고 대행사로 만들 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통해서 KT 회장에게 전하도록 만들었죠. 그렇죠. 네. 보직도 옮기게 만들고요. 네. 막 생긴 회사를, 무슨 이거 중소기업이라고 중소기업이 훌륭한 중소기업 어쩌고 했는데 막 생긴 회사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그리고 김영재 의원 해외 진출도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경제수석에게 시켰단 말이죠. 정유라 그 친구 아빠 회사 KD 코퍼레이션.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 현대기아차 만나서요. 정유라 말 사주는 건 대통령이 삼성 부회장을 만나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말 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일단 대학은 입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문제만